난주의 바다 앞에서. 김현수. 며칠 전 도착한 메일에는 바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강연 전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배가 결항될 수 있으니 하루 더 일찍 섬으로 들어와 달라는 것이었다. 정현은 섬 생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메일 속 바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청받은 대로 그는 강연일보다 이틀 먼저 출발했다.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었다.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지만 온화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은 상쾌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섬의 선착장에서는 강연을 요청한 김 선생이 정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눈 뒤 두 사람은 숙소까지 타고 갈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배 타고 오느라 힘드셨죠? 운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김 선생이 말했다. 바람이 많이 불 거라고 해서 조금 긴장했는데 배가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았고요.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내일부터는 나빠진다고 하네요. 묵으실 곳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펜션이에요.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선생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차창을 내린 그녀는 멀리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내일 모레 3시에요. 꼭 오세요. 라고 외쳤다. 정연도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얼굴이었다. 김 선생을 알아봤는지 그녀가 자동차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잊지 마세요. 라고 김 선생이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고는 차창을 올리며 정연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신다고 저분이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연이 물었다. 손유미 선생님이라고 해요. 왜 그러시나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조금 멀리 있었는데도 자신 쪽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정연에게 불쑥 떠올랐던 것이다. 사실 저분도 소설을 쓰세요. 그래요? 소설가이신가요? 몰라 뵀네요. 깜짝 놀라며 정연이 물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책은 한 권도 없으니까요. 김 선생은 오르막으로 막 접어든 차를 다시 세우더니 뒷좌석에 있는 책 2권을 집어 그에게 건넸다. 저희 학교에서 만든 책이에요. 한 권은 시집입니다. 전교생에게 시를 쓰게 해 매년 시집을 묶어내거든요. 또 한 권은 학생들이 이 섬에 사는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펴낸 책이고요. 그 책들을 만드는 김에 아까 그분이 쓴 소설도 책으로 만들어 주민들끼리 나눠 읽었어요. 거기 인터뷰 책에 그분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책을 넘겨가며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김 선생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지대가 높아지면서 바다가 보이는가 싶더니 길이 가팔라졌다. 뭔가요? 그 소설이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추리소설이라는 점이에요. 추리소설을 쓴다고 하면 어쩐지 무서운 상상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을 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낮에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그런 추리소설을 쓰고 있었다니 멋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 섬마을이 배경인 건가요? 정연은 물었다. 배경은 서울인데 연쇄살인마를 뒤쫓는 난주라는 형사가 여기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섬 이야기가 많이 나와 주민들도 좋아하세요. 원래 소설을 쓰시던 분인 모양이죠? 아니에요. 서울에 사실 때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인터뷰를 보면 이 섬에 정착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설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추리소설을 쓰는 게 어릴 때부터 소원이었대요. 그럼 이 섬에 와서 꿈을 이룬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높은 곳을 넘어갔다. 그 너머는 다시 바다로 향하는 내리막길로 멀리까지 시야가 트여 있었다. 언덕 아래로 해안과 바다와 구름과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숙소는 그 길의 왼편에 있었다. 주변의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머무는 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남해의 한 섬에 있는 중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건 반년 전인 2020년 여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정연은 그 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도착해보니 섬은 하나가 아니었다. 중학교가 있는 남쪽 섬 말고도 북쪽에 섬이 하나 더 있고 두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두 개의 섬을 합쳐 추자라고 불렀다. 정연이 머문 숙소의 창으로 멀리 북쪽 섬의 번화한 항구가 보였다. 밤에 보이는 불빛은 그것뿐이었다. 첫날 밤 정연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먼 항구의 불빛을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섬의 밤은 고요했다. 그 고요한 밤. 그는 김 선생에게 문자를 보내 손유미 씨가 언제 어떻게 섬으로 들어와 살게 됐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자신도 2년 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했으니 자세한 건 우리들의 역사를 봐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우리들의 역사는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인터뷰 책이었다. 정연은 그 책에서 손유미 씨에 대한 부분을 찾아 읽으며 첫날 밤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은 달랐다. 낮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어두컴컴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밤새 바람이 불어왔는데 덜컹거리는 문을 열고 나가보면 바람의 반은 눈송이들이었다. 날아오는 눈을 막고 선 언덕의 나무들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소리를 냈다. 겨울의 언덕으로 불어오는 눈보라 때문에 정연은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밤새 방에 갇혀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세상을 거울이라고 생각해왔다. 자신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도 어딘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에 가까웠지만 그는 늘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하곤 했다. 거리의 풍경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들리는 소리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러므로 자연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지금 이 눈보라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어둠이 내린 밤,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자신의 모습뿐인 칠흑 같은 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 의미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리라. 의미 없는 것의 무자비함을, 이 무자비함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은 자기 내면의 의미를 세워 자연을 해석해야만 한다. 그간 그가 읽은 시와 소설들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쓰기 시작한 글들은 모두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이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자연에 맞서기 위해 상징을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연이 평생 몰두해온 일이었다. 또한 그건 중학생들에게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만 했던 섬 주민들의 일이기도 했다. 인터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숨김없이 드러냈고 어떤 사람은 이제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엇하겠느냐며 입을 다물었다.
자연을 닮아 인생의 나날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와 눈과 바람 같은 일들이 느닷없이 벌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짜려는 소설가나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 불가해한 것들을 상징으로 만들려는 시인처럼 자신의 인생사를 설명했다. 그건 손유미 씨도 마찬가지였다. 정연은 손유미 씨의 인터뷰를 읽으며 그녀가 맞닥뜨린 거대한 푸른 벽과 같은 바다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녀가 그 바다 너머의 삶으로 나아갔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중학생들에게 그 초월을 세컨드 윈드라는 채용 용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중학생들은 요즘 아이들답게 포털 사이트의 지식백과에서 찾아낸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인터뷰 옆에 붙여놓았다. 세컨드 윈드. 요약. 운동하는 중에 고통이 줄어들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상태. 제2차 정상 상태라고도 한다. 운동 초반에는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 등 고통으로 인해 운동을 중지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시점을 사점이라고 한다. 이 사점을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순조로우며 운동을 계속할 의욕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한다. 숨막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심장 박동수도 안정되고 부정맥도 없어지게 되어 힘차게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일찍 나타난다. 이는 환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누구나 운동하는 중에 경험하는 것이다. 대개 운동 초기의 호흡곤란으로부터 환기가 적응되고 운동 초기의 산소 부족으로 생성된 락트산이 혈액의 흐름 증가 등으로 인해 산화되고 땀과 소변을 통해 제거되며 호흡근이 적응하여 운동 초기의 피로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또 한 가지는 초조, 공포 등이 증가했다가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이런 현상들이 해소되므로 세컨드 윈드가 촉진된다. 셋째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다. 땅바닥뿐만 아니라 풍경도 전부 하얀색이었다. 완성한 풍경화 위에 흰 크레파스를 쭉쭉 그어대는 심술쟁이 아이처럼 자연은 항구와 바다를 시야에서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정연은 그 하얀 풍경을 한참 쳐다보았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전을 보낸 뒤 그는 첫날 차를 타고 올라온 도로를 따라 학교까지 걸어갔다. 그가 묵는 펜션에서 봉우리만 넘어가면 학교가 나왔지만 쌓인 눈 탓에 산길로 걸어갈 수는 없었다. 강연장인 도서실에 전교생이 앉아 있었으나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교실 하나를 다 채울 수도 없었다. 뒤쪽의 빈자리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볼이 발그스레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남쪽 고장이라 아침부터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다고 김 선생이 정연에게 설명했다. 학교는 산 중턱에 있어 교실 창으로 선착장과 방파제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눈을 밟으며 학교까지 걸어온 그에게는 도서실 안이 적당히 따뜻했지만 아침부터 뛰어논 학생들은 노곤했으리라. 강연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는 강연 내용을 정리한 자료까지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놓았지만 준비한 강연을 그쯤에서 그만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졸아서만은 아니었다. 갑자기 어떤 시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정연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만 해도 21세기가 되면 새끼 식사 대신에 알약처럼 생긴 캡슐을 먹고 귀찮은 집안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해주는 세상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바뀌지 않네요. 아직도 꼬박꼬박 새끼밥을 챙겨 먹어야 하고,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 하고,
게다가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만 하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그해 겨울, 섬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서울에서 온 소설가가 이런 시를 읽어주었었지 하고 기억해준다면 제가 무척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시인 미야자와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를 읽기 시작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욕심은 없고 절대로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약간의 야채를 먹고, 그러면서 그는 중학생들을, 그 뒤에 앉은 어른들을, 그리고 창 너머 눈 내리는 풍경과 그 하얀 풍경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가 낭독을 마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것으로 강연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었기에 이번에는 미야자와 겐지가 쓴 짧은 이야기인 목련을 기억하는 대로 들려주기로 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주인공은 료안. 료안은 산골짜기를 홀로 건너가고 있었다. 봉우리에는 새까맣고 탐욕스러운 바위가 차가운 안개를 뱉어내고도 시치매를 떼고 있어 힘들게 올라가도 기댈 데 없이 쓸쓸했다. 험준하게 파인 길을 따라 걷느라 힘이 든 료안이 스르르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 너의 세계야. 너에게 딱 어울리는 세계야. 그보다 더 진실은 이것이 네 안의 풍경이야. 료안은 꾸벅꾸벅 졸면서 그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시 눈을 뜨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정상에 섰을 때 골짜기의 안개가 모두 걷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료안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은 분명 험난하고 지독한 곳을 건너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거기에는 새하얀 목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료안이 외쳤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 또한 료안이라고 말했는데 료안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자신들이 서 있는 고원의 평평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곳은 정말로 평평하군요. 네, 평평합니다. 하지만 이 평평함은 험준함에 대한 평평함입니다. 진정한 평평함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험준한 산골짜기를 건너왔기 때문에 평평한 것입니다. 그 평평함을 안 뒤에 료안은 자신이 지나온 골짜기에 목련이 가득한 것을 다시 보았다. 그 사람은 목련나무를 가리키더니 그게 바로 부처의 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료안의 말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혹은 두 사람 모두의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선입니다. 부처의 선은 절대입니다. 그것은 목련나무에도 나타나며 험준한 봉우리의 차가운 바위에도 나타납니다. 골짜기의 어두운 밀림과 강이 계속 흘러 범람하는 곳에 혁명이나 기근, 역병도 모두 부처의 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목련나무가 부처의 선이며 또한 우리들의 선입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뒤편에 앉은 어른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들의 생김새는 반만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정연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반쪽의 만남. 그렇기에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도서실을 빠져나간 뒤 남은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는 거기에 손유미 씨가 와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뒤로 묶은 그녀의 머리칼이 희끗희끗했다. 말씀해 보시죠. 비에도 지지 않고를 아이들에게 읽어준 이유는 잘 알겠는데 목련은 왜 들려주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이 남아서는 아니겠죠? 미야자와 겐지가 쓴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에도 지지 않고를 들려준 이유는 어떻게 그리 잘 아시나요? 질문은 제가 먼저 했어요. 대답은 아직 못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정연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때 비로소 정연에게 확신이 들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원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미움이 가득해지니까 온 세상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목련을 읽고 그 사람을 그만 원망하기로 했죠.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녀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고 정연은 그 맨 얼굴을 대면했다. 그럼요. 며칠 전에 봤잖아요. 김 선생님이 모는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약간 실망하는 듯 했다. 저도 봤어요. 그날 배로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나가봤으니까. 그러고는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연이 먼저 말했다. 소설을 쓰신다고 김 선생님이 말하던데요. 그것도 추리소설을. 추리소설을 강조하면서 정연이 말했다.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여기 가져왔어요. 그녀가 들고 온 책을 정연에게 내밀었다. 별다른 기교 없이 만든 표지에는 새 바람은 그대 쪽으로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이제 꿈을 이룬 건가? 맨날 추리소설 쓰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그 책을 받으며 정연이 말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반말에 시간은 순식간에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그는 어떤 현기증마저 느꼈다. 그건 손유미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때 짐을 챙겨오겠다며 교무실에 갔던 김 선생이 들어왔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요. 정연이 돌아보니 김 선생이 약간은 호기심을 품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분도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어때?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시간 있어? 정연이 그새 마스크를 다시 쓴 손유미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선생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두 분은 아시는 사이인가요? 손유미 씨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다리 건너 북쪽 섬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김 선생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친구로 지냈던 두 남녀가 30여 년이 지나 남해의 한 섬에서 우연히 재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상상하면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하며 그럼 왜 첫날 손유미 씨를 봤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정연에게 물었다. 그건 이름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손유미 씨의 이름은 은정이었다. 통계학과 은정이를 그는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살아온 자신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싶어 문학 동아리에 들어왔다고 말해 동아리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어때서? 라고 반발했던 일도 떠올랐고 자기는 동아리 사람들처럼 까탈스럽지 않아 순문학은 어렵겠고 추리소설은 꼭 한번 쓰고 싶다고 말한 일도 생각났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연이 기억하는 은정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는 친구였다. 은정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때는 그저 은정이 이야기를 재밌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안다. 정연이 제대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은정은 이미 졸업한 뒤였다. 그때는 그녀에 대한 원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였고 애써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20살 무렵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였겠지만 은정은, 그러니까 손유미 씨는 둘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김 선생에게 같은 동아리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정연이 중학교에 강연하러 온다는 소식에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괜히 아른 척했다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다는 것이다. 정연은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시절은 어쩌면 그보다는 더 각별하게 지냈던 나날은 지금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말에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개명해야 했던 것처럼 손유미 씨가 자신이 알던 은정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쯤은 그도 인정할 수 있었다. 도로에는 눈이 녹아 있었다. 두 개의 섬을 모두 합쳐도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식당까지는 금방이었다. 다리를 지나 바다를 건너갈 때는 작은 차체를 날려버릴 듯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 세 사람은 삼치회를 먹었다. 전날부터 들어오는 여객선이 없어 항구는 한산했고 식당에는 그들뿐이었다. 공통된 대화 주제가 없어 세 사람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섬에서는 가을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두툼하고 기름진 삼치회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삼치회는 양념장에 푹 찍어 파김치와 함께 김에 싸서 먹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게 섬에서 맛볼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들, 예컨대 보말이나 한치 등으로 만든 음식 이야기로 이어진 대화는 이윽고 이 섬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로 옮겨갔다. 에그타르트, 평양냉면, 치아바타 등등. 당연하겠지만 정연 앞에서 두 사람이 토로하는 섬 생활의 불편함은 음식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례로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매번 2시간씩 배를 타고 제주시까지 나가야만 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은 없습니까? 라고 정연이 묻자 손유미 씨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김 선생이 섬과 섬 사이로 물드는 노을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이 때로는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말을 보태면서 주고받는 섬 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으며 정연은 조금씩 취해갔다. 그렇게 대화는 아무렇게나 흘러 두 사람이 아직까지 섬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 반, 안심 반의 심정을 토로할 즈음 정연이 손유미 씨, 아니 오래전의 친구 은정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섬에서 혼자 살게 된 거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야. 그랬더니 이 섬에서 혼자 살게 됐네. 씁쓸한 표정으로 은정이 말했다. 정연과 김 선생은 은정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계획 같은 게 있잖아. 거창하게 꿈이라거나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하자면 새해가 밝았을 때 수첩에다가 끼적이는 것들. 살을 빼겠다거나 달리기를 하겠다거나 가족들을 친절하게 대하겠다거나 하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하거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맹세 같은 게 전혀 불필요한, 말 그대로 평범한 계획.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21살? 22살? 그때만 해도 내겐 그런 계획이 있었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평범한 계획.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격 좋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만나 연애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별탈 없이 기르고 퇴근길에는 친구와 마시는 안주에 술을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여름이면 가족들과 외국에 여행을 가는 삶,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고 서점에 들러 신간을 사서 돌아오는 삶, 그다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삶은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그때는 네가 하는 말들이 다 부담스럽게 들렸나 봐. 그때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 내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 너머의 삶 같은 건 꿈꿔본 적도 없어. 그랬는데 여기 섬에 살고 난 뒤로 네 생각을 몇 번 했었어. 너한테 무례하게 했던 것 같아서. 넌 나한테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는데? 정연이 말했다.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그때는 돈 잘 벌고 평범한 사람이 좋았거든. 나도 별다른 일 없이 할머니로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은정이 다시 그랬는데 라고 말했고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놀란 정연이 유리문 쪽으로 가서 살펴보니 그녀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포구의 물결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우는 것이리라고 그는 짐작했다. 자리에 돌아온 그에게 김 선생이 빠르게 전한 이야기는 그리고 손유미 씨가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은정의 아들이 9살이 되던 해 아이의 몸속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그리고 은정을 둘러싼 세상은 빛을 잃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병치레가 심해 귀찮을 정도로 자신에게 엉겨붙었는데도 아이의 몸속에 그런 끔찍한 게 자라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졌다. 더 미안한 것은 종양을 발견한 뒤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섣불리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절망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일이 일비하는 동안 검게 물든 삶은 느리고 더디게 흘러갔다. 그렇게 5년의 투병 과정이 지났다. 그리고 아이는 죽었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니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자신의 삶에 아이가 존재했던 1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허망하고 원통했다. 아이의 물건과 추억이 남아있는 집에서는 하룻밤도 잠들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사갈 집을 마련할 때까지 그녀는 친정과 친구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곧 자신이 그들에게 성가신 짐짝이 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그녀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도 없는 낯선 지방으로 차를 몰고 가 아무 곳에서나 잠들었다. 모텔 주인들은 그런 그녀를 수상히 여겼고 개 중에는 자살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모텔 주인들은 그런 그녀를 수상히 여겼고 개 중에는 자살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찾아간 곳 중 하나가 완도였다. 그 너머에는 바다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 바다 앞에서 울고 또 울고 난 뒤에야 그녀는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밤들과 몇 번의 계절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20대 초반에 세운 그녀의 인생 계획은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그녀가 다시 완도를 찾은 건 그 즈음의 일이었다. 그때 섬으로 가는 배가 보였대요. 그래서 거기가 끝이 아니구나 싶어 그 배에 올라탔다네요. 김 선생의 말에 정연이 대답했다. 끝까지 가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다시 자리로 돌아온 은정은 한결 차분해진 표정이었다.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그녀는 김 선생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또 정연이 얼마나 괴짜였는지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그때는 이 친구가 동양 챔피언이 관장이던 복싱 체육관에 다녔어요. 복싱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왜 좋아했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좋아했을 뿐이지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한 번은 시합에 나간다고 해서 응원하러 갔는데 신인왕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많이 안 맞았으면 싶었죠.
그런데 1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얻어맞더니 KO패를 당한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합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함께 장충동 어딘가의 술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부은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 아까 그 시를 소리내서 읊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도 바람에도 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컷 얻어맞고 경기에 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그리 싱글벙글이야? 그랬더니 상대 선수보다 연습량도 경험도 다 부족한데 어쩌겠니? 얻어맞고 쓰러져 봐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 이러더라고요. 인생 참 힘들게 사네 라고 말했더니 은정아, 인생 별거 아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넘어지면 그만이야. 지금은 그거 연습하는 중이야. 얼른 소주나 줘 라고 대답하더라니까요. 얼른 소주나 줘. 정연이 은정에게 말했다. 30여 년 전처럼. 정연의 잔에 소주를 따르면서 은정은 말을 이었다. 얻어맞아 팅팅 부은 얼굴이 미워서 내가 이딴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글이나 열심히 써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 쓴다고 인생이 가만히 놔둘 것 같니? 라면서 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잖아. 해도 안 되는 일, 질 게 뻔한 일을 왜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넘어지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너도 KO를 당해 링 바닥에 누워있어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조금 전이랑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 세상이 뒤로 쑥 물러나면서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한테로. 무슨 바람이냐고 물었더니 세컨드 윈드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챔피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젠체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 두 번째 바람이라는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맞다. 그랬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 정연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정연은 손유미 씨가 쓴 새 바람은 그대 쪽으로를 읽고 있었다. 받아보니 결항을 알리는 선사의 안내 전화였다. 다음날은 출항이 되느냐는 물음에 전화 속 목소리는 당일 아침이 되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만 내놓았다. 섬에 머무는 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읽던 부분을 마저 읽은 뒤 그는 기왕 발이 묶였으니 전날 밤 은정이 말한 정난주의 바다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식당 앞에 세워둔 자동차 대신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남쪽 섬으로 내려왔다. 김 선생이 숙소로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선착장이 있는 쪽으로 잠시 걸었다. 정연의 숙소로 돌아가려면 그 길을 따라 언덕으로 넘어가면 됐는데 어쩐지 아쉬움이 남아 둘은 은정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했다. 정난주의 바다에 대해 들은 건 그 자리에서였다.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정난주는 조선시대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다산 정약용과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이 그녀의 삼촌들이었고 고모부 이승우는 북경에 가서 서양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조선 최초의 천주교인이었다. 18살의 그녀는 2살 어린 소년과 결혼했다. 그녀의 삼촌에게서 글을 배운 소년은 어려서부터 총명회에 16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정조 임금에게 직접 격려를 받은 천재였다. 명문가의 딸과 신동소년의 혼인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이 이야기는 마침내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은정이 물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들의 역사에서 읽었어. 정연이 대답했다. 나는 섬에 와서 정난주의 바다를 보고 난 뒤에야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어. 그 바다가 그렇게 무서웠어? 은정은 손님이라는 새 이름으로 학생들과 한 인터뷰에서 그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 바다는 정난주에게도 그리고 은정에게도 죽음을 뜻했으니까. 정난주의 평탄한 삶은 정조가 갑자기 죽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끝났다. 새 집권 세력은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반대파 제거에 나섰고 그녀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에 걸렸다. 특히 그녀의 남편은 가장 흉악한 반역자가 됐다. 자신의 스승을 비롯해 어른들과 친구들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본 그가 동굴 속으로 피신해 외국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편지를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려다가 검거됐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동굴 속 그 마음을 정연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그런 편지를 쓰는 젊은 심정을 알 것도 같았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며 또한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지도. 그 일로 그는 사지가 찢기는 극형을 당했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관아의 노비가 됐다. 정난주와 갓 태어난 아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때 한 번 죽었다. 그렇다면 삶은 그렇게 끝났어야만 옳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바다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 바다를 보기 위해 정연은 펜션을 나섰다. 올레길 표시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기에 그는 산길을 걸어갔다. 뭉게구름이 떠있는 화창한 날이었다. 시야도 좋아 남해의 먼 섬들이 다 눈에 들어왔다. 이처럼 맑고 화창한데 왜 배가 뜨지 않는 것인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예초리 포구를 지나자 다시 산길이 시작됐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따라 걸어가니 아기 황경한과 눈물의 십자가라고 제목을 붙인 안내판이 멀리 남해의 섬들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정연은 안내판에 적힌 이야기를 읽었다. 그건 전날 밤 은정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거의 비슷했다. 한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 그건 은정이 지어낸 이야기일까? 아니면 다르게 전해오는 이야기를 섬 주민에게 들은 것일까? 궁금해하며 정연은 오른쪽으로 놓인 계단을 따라 해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부분이란 다음과 같았다. 안내판에는 남편이 순교한 후 2살배기 아들 황경환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 가던 정난주는 배가 추자도를 지날 때 아들이 평생 죄인으로 살 것을 염려하여 경안을 섬 동쪽 갯바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라고 되어 있었고 나중에 정연이 찾아본 자료에도 모두 그렇게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은정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엄마는 대정연의 관비로, 아들은 추자도의 관노로 삼는다는 처분이 있었으므로 아들이 죽었다고 둘러대며 갯바위에 버려두고 떠난들 관에서는 아이를 찾아내 다시 노비로 삼을 게 분명했다. 이를 피하자면 아들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아이의 시신이 필요했으나 압송되는 바다 위에서 그건 결코 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시신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정난주는 생각했다. 어미가 아들을 품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 어미의 시신만 인양됐다고 보고한다면 자신의 시신을 확인한 이상 관리들도 더는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사공들을 금품으로 회유한 그녀는 갯바위에 아들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 정연이 막 지나온 폭우에 배가 닿기 직전의 일이었다. 눈물의 십자가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팔랐다. 조금 내려가니 멀리 바위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서겠지만 십자가는 바다라는 거대한 푸른 벽의 맨 아래에 피어난 풀잎처럼 보였다. 거기가 바로 정난주가 포대에 쌓인 갓난아이를 내려놓고 간 곳이었다. 십자가를 향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푸른 벽은 더욱 높아졌다. 200년 전 정난주가 그랬던 것처럼 은정 역시 그 푸른 벽 앞에서 절망을 느꼈다. 은정은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그렇게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바람이 불어왔고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 이제 더는 은정이 아닌 손유미 씨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연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푸른 벽에 가로막혀 그 바다로 몸을 던진 정난주는 아래로 떨어지기만 했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느님이 그런 그녀를 건져 올렸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안 그녀는 하느님을 원망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형장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던 하느님이 왜 정작 죽겠다고 바다로 뛰어든 자신을 살려냈는지 그녀는 이해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느님.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제가 죽어야 제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녀에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따라해보라시며 제가 살아야 제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라시며 정난주가 머뭇거리며 그래도 되느냐고 묻자 하느님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셔. 그녀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더듬더듬 그 말을 따라해. 제가 살아야 제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은 흡족해 하셨지. 그녀의 기도는 받아들여져. 대정읍으로 압송돼 관비가 된 그녀는 그럼에도 37년을 더 살아 할머니로 죽고 그러는 동안 그녀의 아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 그 하루하루는 늘 새바람이 그녀 쪽으로 불어오는 나날이었다고 해.